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지금 제가 외래를 다 봐서 지금은 좀 쌩쌩해서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단골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뭘 하자고 갖고 왔어요? 한동안 우리가 또 정체돼 있다가 구독자가 또 많이 늘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또 우리 편집자가 잘 잘라가지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전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신 분이 주셨는데 척추 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 딸이 19세고 척추 측만증 23도 이상인데 올 겨울에 교정기라도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간 대학병원은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제가 측만증을 하려고 측만증을 전공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환자들이 차는 보조기를 제가 차고 한 2주간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환자에게 불편한가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결론으로 교정기는 꼭 필요하거나 그럴 때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학회를 가보면 교정기에 대해서도 아직 많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정기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교정기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척추 측만증을 전공하는 그 큰 학회에서도 보조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인데 교과서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각도가 많이 크거나 진단 당시에 각도가 너무 많이 크면 보조기 채우지 말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작으면 채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기가 필요가 없다면 채우지 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도면 특히 19세면 성장이 끝났어요. 성장이 끝나고 우리가 성장이 끝나고 나서 각도가 너무 크면 보조기를 채우기도 합니다. 보호자들이 좀 불안해하면 좀 차볼까요?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안 채웁니다. 성장이 끝나면 클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성장이 끝났을 때 각도가 40도, 50도가 넘는다면 그 이후에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채우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세 23도면 안 차셔도 된다. 그리고 왜 아산병원을 갔는데 각도를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주느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각도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을 수도 있어요. 환자가 각도를 너무 집요하게 알려고 하시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휘는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휘었냐가 중요하지 측정자에 의한 오차도 있고요. 환자가 언제 측정한지에 대한 오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 보호자나 환자가 굉장히 각도에 예민하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의사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안 가르쳐 줄 때도 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사 선생님을 오히려 더 저는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안 가르쳐 줬다는 거는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거든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의사는 왜 나한테 각도를 안 가르쳐 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사는 환자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환자가 이걸 들어서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코멘트를 하거든요. 아산병원에 사는 진료 형태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9세에 23도면 아무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 40, 50대가 넘어가서 퇴행성 변화가 올 때쯤 되면 그때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 생기는 문제를 남들보다 또 신경 쓰시면 되겠지만 청장년기 때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측만증이고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러 다니시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지갑에 관심이 많은 사기꾼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근력을 증가시키는 재활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치료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운동이나 재활치료에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활운동을 또 하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통증이 없다면 일반적인 가벼운 운동은 하셔도 되니까 일반적인 운동을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받을 때는 절단된 부위는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절단된 손가락을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에 씻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근데 교과서에는 씻지 말고 바로 갖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식염수에 씻는 행위가 소독이 된 아주 무균적인 행위라면은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 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그 부위를 소독을 하고 붙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씻으면
균을 오히려 집어넣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환자들이 배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찢어지면 응급실에서도 꼬매지 않고 수술실로 바로 데리고 갈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꼬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소독된 공간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에 닿지 않게 꺼지에 싸서 직접 얼음에 닿지 않게 해서 중탕처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손, 왼손 손가락 좌우로 가운데 3개씩 손끝이 저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오른손, 왼손 손가락 좌우. 이게 무슨 말이야? 양손이 좌우로 가운데 손가락 양손에 세 손가락이 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일단 우리가 배울 때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쪽은 손가락 요렇게가 정중신경이 지배한다고 보고요. 척골신경은 요렇게 지배한다고 배우거든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동시에 눌리면 여기가 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에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신경이 눌리는 이유 하나고요. 어디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손에서 혈관이 막혀서 손이 저리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갈 때 어디가 눌리는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같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셔서 목도 찍어보시고 근전도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교통사고 후 발목 골절 탈구로 발목에 부정유압이 됐어요. 앞으로 걷지 못해서 근골격계 너무 아파요. 수술은 안 된다고 해서요. 혹시 절단 후 우족 재활이 척추, 허리, 충구 통증이 아니 부정유압이 됐다고 자른다고? 아닙니다. 자기 관절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요. 살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잘못 붙은 거예요. 잘못 붙은 거. 그러니까 각도가 이상하거나 회전 변형이 이렇게 붙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유압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재수술을 하면 부정유압이 더 좋아지면 사실 이게 절단을 하는 게 너무 과격하거든요. 멈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우선이고요. 허리 흉부 통증이 심한 이유는 사실 뭐 제대로 못 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혼자서 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정도를 봐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주치의를 정해서 의사 선생님 한 2-3명 만나보고 제일 신뢰가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절단 후 의족은 너무 갈각합니다. 절단 후 의족을 한다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야기할 정도면 거의 못 걸어 다닐 텐데. 그리고 한쪽 다리 없고 짧은 사람도 어떻게든 살려서 사는데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좋지.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과격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